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103쪽 이제 행정벌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암기사항이 많아서 어려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행정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교재 103쪽입니다. 행정벌 일반사항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그 행정벌이라고 해서요. 우리 법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형벌이라고 있어요. 이 행정형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벌로서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이제 행정벌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이게 공통 단어가 행정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 부릅니다. 이거를. 그럼 행정형벌은 뭐냐면 이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현재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죠. 그래서 형벌의 종류는 3년에 2천, 1년에 1,000, 여러분들은 3-1, 1-1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부과징수됩니다. 과태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행정질서벌의 종류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500만 원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행정벌은 크게 형벌과 질서벌로 나뉘고요.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은 두 가지, 질서벌도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점이요. 우리 법상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요걸 꼭 명심해 주시고, 여기 질서벌은 과태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에 2천과 1년에 1,000, 다음에 5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 시험에서 병과를 가끔 묻거든요. 병과. 그래서 지금 우리 법상 지금 토탈 제재가 지금 다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우리 기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지정 취소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누는데, 요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상 토탈 제재는요, 일단 크게 분류하면 행정벌과 행정처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누고, 벌은 다시 형벌과 질서벌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가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병과라고 하는데, 이 병과를 지금 현재 최근에 가끔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과 여부를 이해할 때는 꼭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큰 제재 라인이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러면 라인이 서로 틀리면 같이 나갈 수 있다. 즉,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인이 틀리면.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형벌 나갈 수 있죠. 라인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갈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틀리면 같이 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 법에서요,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운영했다. 그러면 그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라인이 틀림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 이제 라인이 같습니다. 행정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갈 수 있느냐? 이건 없습니다. 라인이 같죠. 그래서 같은 벌이기 때문에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때릴 수 없습니다.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부과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건의 위반으로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같이 나갈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병과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라인이 틀리면 동시에 나갈 수 있다. 요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재 103쪽에 스피드 체크 잠깐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OX
O죠.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라인이 서로 틀리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었어요? 자, 그럼 그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형벌로서 3년에 2천짜리 사유, 1년에 1,000짜리 사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요거는 행정처분보다는 조금 덜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사유를 봅니다. 3년에 2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은 같이 못 나가죠. 또는 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5가지 사유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이자는 3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이게 부정등록이에요. 자격증 위조 등록했거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한 경우를 말하죠. 자, 그 다음 이제 3년짜리가요. 금지행위의 세 가지가 껴있죠. 증직투. 이거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죠. 이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라는 행위, 매매업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에 있거나 전매 제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한 경우죠. 그래서 무부증직투로 기억합니다. 무부증직투. 이거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부증직투 5가지. 그러니까 이게 금지행위 3가지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눈으로 익혀도 되겠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사유는요. 시험에서 묻기는 하는데 다음 중 3년에 2천짜리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19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걸 낸다는 것은 이른바 서비스로 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부증직투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요. 행정처분 나가는 거 한번 따져볼까요? 잠깐. 무등록업자는 등록 자체가 없으니까 행정처분이 같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자는 3년에 2천만 맞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자는 행정처분이 등록을 취소당하죠. 필취입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신고에도 포상금 주고 무등록업자 신고에도 포상금 주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직투는 금지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를 우리 개업공인사가 하면 개업공사는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행위를 하면 뭐예요? 소속공인사는 자격 정지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갈 수 있죠.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감 잡아주시고요. 다음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백사업적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사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인데 요거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실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건 꼭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것. 그래서 8가지로 압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상 이중자 들어가는 거 다 1년입니다. 그럼 이중자가 이중 등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1년의 차이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년입니다. 이중자 들어가면 모두 1년이다. 다음 등록증을 양도되었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자격증을 양도되었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할 중개업하게 한 자 한 자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증 양도되어요. 증 양도되어 걸리면 모두 1년입니다. 그럼 받은 자 다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한 자, 이건 대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1년이고요. 또 이거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한 자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양도되어 전부 다 1년이다. 등록증을 양도돼야 되는, 자격증을 양도돼야 되는, 이건 엄청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점이고요. 다음 세 번째 사칭, 우리 법상 사칭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사칭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사칭했거나, 그 다음에 또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칭이죠. 명칭, 사칭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사칭하면 모두 1년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광고 위반이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인계사가 아닌 자입니다.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표시광고한 자,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는 1년에 1000입니다. 아닌 자.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대요. 그럼 이때는 1년에 1000이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업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000입니다. 그래서 5번 요거 5번째 요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역시 1년에 1000이죠. 이게. 자, 다음에 비밀누설죄 기억나세요? 비밀누설죄. 그래서 개업공사 등은 그 업무상 비밀을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비밀누설에 걸리면 이때는 1년의 1000입니다. 근데 이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죠. 이게 뭐였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가 있었습니다.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에 이제 4가지가 1년짜리가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그 다음에 보수 초과하여 받은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취하는 행위, 매무, 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1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1년짜리는 이렇게 8가지로 압축이 됐고요. 요거는 두음자가 이양입니다. 이양 사칭. 그 다음에 표정, 시, 비. 금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양을 사칭하는 거, 그 다음에 표정을 시비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양 사칭 여기서 끊고요. 표정 시비 금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양 사칭, 표정 시비 금지, 이중자 모두 1년, 양도대 다 1년, 다음에 사칭, 자격 사칭, 명칭 사칭 모두 1년,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사가 아닌 자, 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했을 때, 다음에 시설물, 임시 중개설물 설치했거나 또는 비밀 누설했거나 또는 금지행위, 매무, 수거에 걸렸다. 그럼 1년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따져볼까요?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했어요. 그러면 요 2가지는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로서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죠. 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양대는 취소에 무조건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대는 취소로 갑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 다음 이제 사칭 이거는 아닌 자니까 요거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표시광고 이것도 아닌 자니까 행정처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이거는 지정취소사유이기도 하죠. 지정취소 이렇게 되고요. 임시설물 설치 임취사유죠. 의무적 등록 취소고 비밀누설 이것도 행정처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임취죠.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에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형벌에 대한은요, 양벌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105쪽에 있죠?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우리가 고용인 공부할 때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50조에 근거하는데, 개업공사 고용한 소속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했던 거예요. 징역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했다. 그럼 당연히 이들은 징역 벌금으로 처벌이 되겠죠. 이때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는 이 위반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요게 바로 양벌규정이죠. 그래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개업공사에 대해서 이들 고용 개업공사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징역형은 맞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이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벌금형을 면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양벌규정이다. 그러니까 행정형벌에 위반되는 행위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했다. 그러면 그들은 징역벌금 처벌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벌금형으로 처단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행정형벌 위반 행위에만 적용이 되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분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 위반 행위에만 양벌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격사유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양벌 규정에 의하여 우리 개업공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벌금형 선고받으면 이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서로 선고받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 이 점도 같이 기억을 꿔주셔야 되죠. 이거.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형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05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 확인해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문제가 조금 특이했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그러니까 3년짜리, 1년짜리 모두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기업가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그래서 개업공사. 그럼 이중 등록이죠. 그럼 이중자에 걸렸으니까 몇 년? 1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년에 1000. 니은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그래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그럼 3년에 2000이죠. 그래서 3년에 2000 직접 거래입니다. 그럼 니은은 3년에 2000. 디귿.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사. 그러면 임시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1000이죠. 1년에 1000입니다. 그럼 기억 디귿은 같습니다. 지금. 다음 리을.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개업, 공인임사. 그래서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다. 이중 소속을 말하죠. 1년에 1000. 그럼 디귿도 같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 같습니다. 지금. 자, 다음 이제 미음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자가 무등록업자죠. 그러니까 이자는 3년에 2000이네요. 그러면 니은과 미음이 같고 기억 디귿 리을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은 1년에 1000. 그 다음에 거꾸로 니은과 미음은 3년에 200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년짜리, 3년짜리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하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행정질서벌로 들어갑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라고 했죠. 과태료. 자, 그럼 이제 이 행정질서벌은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질서벌 먼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요, 일단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별로 나눠서 암기를 합니다. 먼저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 사유가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을 3개월 내 받게 돼 있죠.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해 운영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했어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 명령을 위반했네요. 소속공무원 보내서 조사검사 들어갔는데 그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로 암기합니다. 운명하셨다. 운명이에요. 운영규정, 감독상 명령 위반.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할 점인데요. 요 운영규정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이거는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한건에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거 없어요. 과태료 때리는 거 없습니다. 자격정지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거 운영규정은 지정 취소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고요. 근데 감독상 명령 위반 갖고는 지정 취소할 수 없죠. 이 점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500만 원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협회는 일단 그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협회부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그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가 명령이라는 걸 위반했어요. 그럼 전부 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명령 위반이 뭐가 있느냐? 일단 업무에 대한 개선 명령이 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시정 명령이 있습니다. 업무 시정이다. 시정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이 있죠.
그래서 모두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국토부 장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검사도 하게 할 수 있죠. 조사검사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사항이 입안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러면 이때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언제 500만 원 과태료 받느냐? 공시, 명령, 징계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공시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막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시 명령, 징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협회에 대하여 500만 원 과태료 사유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인계사와 소속공인인계사, 개업공사와 소속공인인계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우리 개업공사와 소속공사는 연수교육을 받게 돼 있죠. 연수교육. 그래서 연수교육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요. 연수교육을 실시하자면 대상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거.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2대2예요. 2년마다 받고 2개월 전에 통지한다. 대상자는 개업공사와 소공사가 대상이죠.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사와 소속공사 이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 이거 특히 주의를 지금 요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처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요즘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세다. 그래갖고 올해 낮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이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우리 소속공인인계사 있죠. 소속공인인계사 확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소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소속공인인계사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소공사는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이 만약에 이 위반행위라면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점. 근데 개업공인사가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라는 점. 이거 꼭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갑니다.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데 요거 교재에는 일단 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9가지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암기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교재 순서를 약간 바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업공사가 명칭 관련 의무를 위반했어요. 개공이 명칭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할 수 없죠. 이렇게 그런 문자를 쓰게 돼 있죠.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에게는 공인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인계사가 명칭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뭐예요? 1년에 1000. 근데 개업공사가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며칠 내? 7일 내. 그래서 등록과실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는 명시할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광고 실명제였는데 개업공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야 되죠. 성명 나가야 되고 명칭, 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고 사무소 소지지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나가야 되죠. 4가지. 그러니까 4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개업공사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위반한다. 그러면 이때는 아닌 자는 1년에 1000입니다. 이 점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휴폐업 신고 있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이거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휴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근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가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그 기간 6개월 초과했잖아. 6월 무단 휴업. 이것은 임취였습니다.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 위반. 다음 5번째로 개시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개시는 4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자 보수,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소공사 자격증 원본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중개 보수표. 그래서 4가지 개시가 안 돼 있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사무소 이전 신고하셔야 되죠. 며칠 내? 10일 내.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보증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되면 이 사항을 설명해야 되죠. 근데 보증을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관, 기간, 금액을 설명합니다. 쌍방 모두에게. 그 다음에 사본 교부를 안 했어요. 이건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는데 그걸 교부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게 그래서 보증, 미설명, 사본, 미교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반납해 줘야 되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한 시도자에게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명, 등, 포입니다. 이게 영, 등, 포예요. 휴, 개, 소입니다. 소. 그 다음에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명, 등, 포, 표, 휴게소, 보자.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 100만 원을 봤더니 표에 부과 기준이라고 돼 있죠. 뭐 이 경우는 30만 원, 이 경우는 50만 원, 이 경우 50만 원, 이 경우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각 사유별로 금액이 쫙쫙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유별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사유에서 이 기준금액에서 이걸 기준금액이라는데 기준금액에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늘리거나 줄여서 처분할 수 있는데 가중 감경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06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태료는 주로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가 누구냐? 요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건 누가 부과징수할까요? 국토부 장관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여기 협회에 대한 과태료도 누가 부과징수할까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개업공사나 소속공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았대요. 연수교육을.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이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입니다. 이거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아니라는 거죠. 이 점 주의하시고. 근데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그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 않았다. 이것은 과태료 누가 부과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등록관청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의 과태료에 여기 영등포 휴게소 복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중개업무 관련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건 누가 부과징수한다?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이었던 자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이었던 자. 그러면 이 자는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당연히 시도지사.
시도지사겠죠. 그래서 자격증 위반 납자는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한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에 시도지사,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대상자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대에서는 국장이, 다음에 연수육 받지 아니한 자와, 다음에 자격증 위반 납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중개보조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보조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와 대상자를 모두 따져봤습니다. 다 따져봤고요. 그 규제의 재검토라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암기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2014년 1월 1일 기준이 있고요. 2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마다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규제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조 스피드 체크를 보겠습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OX? 연수교육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등록관청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다 봤네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법령 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빼놓고 공인중개사 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작년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 같이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이게 독립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1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들어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은 통상 시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의 타겟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죠. 실거래가 신고제인데, 여기는 출제 타겟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가, 대상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있겠죠.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출제 타겟이고,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통상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냈을 때는 4문제 정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7회 때는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4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2문제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제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 실거래가 신고되기 시행되기 전에는요, 이른바 세금이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과표라는 걸로 냈죠. 또는 시가 표준에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세금을 냈었는데, 실거래가제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모두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200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법에서 도입을 했어요. 우리 법 공사법으로 지금 끼워넣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법이었던 것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우리 법에다 끼워넣게 하면서 이 우리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작년 2014년도에 다시 분리시켰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대단히 실거래가 노출됨으로써 그해 세수만 해도 무려 13조가 더 찼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메가톤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무 가면 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그래서 주로 이제 타겟은 요 세 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내용을 각 파트별로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대상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고 대상 계약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 계약이 하나입니다. 매매 계약이 하나입니다. 매매. 그럼 매매 하나니까요, 교환 계약도 신고 대상 아니에요. 그럼
그럼 뭐 임대차 전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매매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민등 사유가 있죠. 상속, 판결, 경매가 있는데 판결로 치르가든 경매로 치르가든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매매 하나한다는 점, 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네 가지예요. 물건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 그 다음에 또 건물입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입주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의 전매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의 전매계약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다. 그 다음 물건은 네 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네 가지로 계약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헷갈리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입주권은 뭐였냐면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죠. 그 법에 따라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한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걸 받으면 자기가 들어갈 대지와 건물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죠.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한 거였다면, 만약에 전매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잠깐 보시면, 그럼 그 신고 대상 계약 그랬고 동그라미 1번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분 매매 계약은 포함이라고 그랬죠. 지분 매매 포함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일단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분 매매 포함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 아닌 그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입니다. 이것의 매매 계약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토지 건물만 대상이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인가의 밑줄. 그 다음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이에요. 요게 바로 입주권이에요. 요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 요것에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동그라미 3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밑줄 그시고 건설공사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그랬죠. 주택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입주자의 지위 밑줄. 그럼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이게 이제 분양권인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공급하는 세대 개수가 30세대 이상이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였습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에요. 이것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라 아닌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권 그랬죠, 지금. 그러면 주택 분양권이라고 했으니까 상가 분양권입니다. 상가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직 주택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요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까지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건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이었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상가 분양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분양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매매 하나고 토지, 건물, 지분 매매 포함이고요. 면적 불문입니다. 불문이고,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인데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권이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교재에 그 X파일 NB라고 되어 있죠? 거래 규제와의 관련성. 요거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공법 시간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하면서 미리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매매계약이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은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거래가 아직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보이죠?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되니까. 계약 체결 전에.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제도가
틀리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간다. 이 점 주의해 주고요. 다음에 농지.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농지법을 공부하시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죠. 요걸 농지증이라 합니다. 농지증.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이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농지증을 받았을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다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제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자격 증명을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주택거래 신고가 있죠. 주택거래 신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주택법 시간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가 있는데 이 주택거래 신고는요, 주택법이 일단 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는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주택거래 신고도 이거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주택소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나 교환 계약을 했다. 그럼 주택거래 신고를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15일 내. 그러면 결국은 주택거래 신고도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내에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짧은 기간을 뒀다는 것은 주택거래 신고를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도의 취지도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했다. 그럼 주택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도가 취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제는 역시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계약 체결부터 15일에 하게 돼 있으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더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러므로 주택거래 신고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면제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았다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요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가 겹치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잘못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 드시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절차 관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 관련 사항이 이제 쭉 지금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절차 관련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는가? 이게 관할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 근데 이 법이요, 이 법이 이들을 작년까지도 이거 신고관청이라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관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관청이라 불렀는데 요걸 올해는 말이에요. 이걸 법을 독립을 시키면서 이걸 등록관청이라 불러버렸네요. 그래서 아주 헷갈리게 생겼어요. 우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있죠. 이게 등록관청이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도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관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등록관청이다. 여기다 들어갑니다. 매수인의 주소지가 아니죠. 우리 과목에서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럼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중개업소는 안 통하고 직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직거래에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공동 신고를 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신고를 해주는데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했다는 얘기는 중개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업공사가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럼 개업공사가 신고할 의무가 발생되면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업공사가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때 공동중개 있잖아요. 공동중개하면 공동으로 개업공사가 신고하게 돼 있죠. 공동으로. 그중 1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중개시는 공동으로 신고해줘야 된다. 그 점 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 스피드 체크하고 갈까요? 109페이지. 개업공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OX? X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 거래당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X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기한. 그럼 신고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요.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내에 들어갑니다. 60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이죠. 그래서 60일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이거 잔금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60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요걸 또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신고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 방법은 크게 분류했을 때는 전자신고 방식이 되고 또 하나는 방문신고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문신고 방식과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럼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교재 109쪽에 있는 그 신고 방법 5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요. 그래서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직거래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를 가정하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을의 주소지는 강남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광명시에. 그럼 일단은 당사 직거래의 경우 이들은 광명시장에게 신고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등록관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을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광명시장에게 60일 내 들어가야 되죠. 60일 내. 그래서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에 신고한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매도인 갑,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을, 서명 또는 날인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광명시를 이거 출두하여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문신고 방식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겠죠.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전자신고 방식부터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자신고는요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광명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 단추가 딱 떠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딱 하면 신고 시스템으로 접속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접속이 딱 되면 이제 신고서를 이제 불러와갖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상으로 작성하는데 그러면 이거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그인. 그러니까 전자신고할 때 당사자의 신분 확인 및 서명 또는 날인. 신분 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인증으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전자인증이라는 건 공인인증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이제 써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신고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다. 그럼 매도인이 이제 신고서를 불러갖고 쭉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닫고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 매수인한테 이제 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인 을이 접속을 해서 갑이 쏘는 신고서를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쭉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제출, 딱 클릭하면 광명시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자신고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방문신고예요. 방문신고는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광명시 직접 출조해내는데, 이때 방문신고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 갑과을이 광명시를 같이 출두하여 이걸 신고서를 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신고라고 돼 있지만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아니에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아니고 그 중에 1인이 가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1인이 제출하면 될 것이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근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맞은 겁니다. 그럼 이때 당사자가 둘 다 서명 또는 날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 1인이 신고를 거부한다. 신고를 거부하면요, 다른 1인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요, 이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됩니다. 사유서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요걸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사 중 1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이자는 그 사유서와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때는 전자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유를 물어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근데 을이 이제 광명시를 출두하여 이거를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을은 그러면 내려갈 때 신고서에다가 뭐 계약서 원본 같은 거, 사본 같은 거 첨부하느냐, 이런 거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서만 내면 될지 계약사본 같은 거 절대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죠.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기 신분증, 내가 매수인 을이다 하고 신분증 딱 내보이고 이제 요 신고서를 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을이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을이 바쁜 일이 생겨서 못 내게 됐다.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이제 요거 제출 대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의 제출 대행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만약에 이제 병이 대행을 한다. 그럼 병은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대행권한이 있으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대행권한 증명서면은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인감증명법이 앞으로 폐지될 것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 법이, 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미리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요 제출 대행을 하는 자는 자필 서명된 위임장이에요. 위임한 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입니다. 이것과 요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이것을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이 발행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한 자가 자필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을 위임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필 서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주민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한 자가 을이 이렇게 이제 신분증 사본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위임한 자가 법인이었어요. 법인은요, 달라요.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한 자가 만약에 법인이면 이때는 자필 서명 위임장이 아니에요.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근데 자연인이었다, 위임자가. 그러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그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요, 제출 대행은 이거 방문 신고할 때만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전자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인정하느냐? 안 합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가 본인인지 대행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 신고 시에는 제출 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을 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고 시에만 제출 대행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 점. 자, 이게 바로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거래인 경우, 그래서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 A의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A의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토지의 소재지가 역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이 중개사무소는 강남구에 있었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 해야 된다? 어디다? 광명시장에 해야 되죠. 이자에 하게 됩니다. 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 강남구청장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공춘향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자도 등록관청인데 이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관청, 얘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그럼 신고 의무자는 누구예요? A죠.
A만이 신고의무가 있고 갑과 을은 신고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럼 A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광명시장에게 며칠 내?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안 하면 500만 원이 가트래요. 안 하면. 자, 그래서 일단 광명시장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당사자에게는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역시 우리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께서는 자신이 썼으니까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서명 및 날인 아니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서류는 거래계약서 확인서류뿐이에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을 개공합니다. 이때 개업공사가 작성한 매도인 이 신고서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가? 이 문제가 있죠. 이들은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사만이 신고의무가 있고요. 갑과 을은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만이 신고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물론 이 개업공사는 그러면 물론 이걸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방식은 방문신고의 방식이 있을 테고 전자신고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럼 전자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인서를 통하여 이제 신고서를 불러와서 써서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문신고합니다. 방문신고는 직접 광명시를 출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의 신분증 내보이고 이제 신고서를 내고 오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본 같은 건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때 방문신고할 때 우리 개업공사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사람 역시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제출대행을 인정을 하는데 이때 개업공사를 대행할 순자 누구냐? 방문신고할 때 이건 소공에 한한다는 거죠. 소공사만이 우리 개공을 요거 대행할 수 있어요. 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중개보조는 대행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소공은 본인의 신분증 가져가고 내보이고 이것을 내고 오면 되는데 이때 이 개업공사가 위임했으니까 개업공사 A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그 개업공사 A의 신분증 사본을 내야 되느냐? 내지도 않습니다. 이건 소공의 신분을 확인하겠다니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가 이렇게 개업공사를 대행하여 신고서 제출을 대행한다. 그럼 일단은 소공사는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다 내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신분증만 내보이고 그냥 내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 광명시장이 이 소공이 개업공사 A의 소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전화 한 통하면 되죠. 어디다가? 물론 여기 강남구청에 전화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다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협회 모두 명단 통보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즘이 당사자를 대행하는 자와 소공이 대행할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자신고는 제출 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전자신고는 제출 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교재 109쪽에 맨 밑에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가 있죠. 이 점 잠깐 보겠습니다. 개업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 전자문서 밑줄 이게 같은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틀렸어요. 틀렸죠? 그래서 신고서 제출 대행으로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는데 신고서 제출 대행은 전자신고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따져봤고 이제 신고사항으로 넘어갔고요.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가? 교재 110쪽입니다. 그럼 신고사항은 일단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거기다가 조그맣게 당사자라고 메모하세요. 당사자. 동그라미 1번은 말미에 괄호 열고 당사자. 인적사항은 당사자. 그리고 당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2번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계자. 계약일 밑줄 그시고 계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거래대상 부동산입니다.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종류, 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여백 300 맨 마지막 여백에다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세요. 목적 부동산. 이거. 그럼 목적 부동산에 메모하시고 목의 동그라미. 목.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있죠. 실제 거래 가격. 이거는 가로 열고 대금이라고 메모하세요. 그다음에 대자의 동그라미. 대.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인 경우는 조건기한. 그래서 조건 밑줄 긋고 조의 동그라미. 조.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개업공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 함석 기술목상인데 개업공사 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신고사항 암기하자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신고를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은 잘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암기해 주시는데 뭘 신고하느냐? 일단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순서를 약간 바꾸면요, 이렇게 돼요. 당, 목, 개, 대, 개, 조. 이렇게 합니다. 당목, 개대, 개조.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이게 당목은 당목, 아지. 그 다음에 개대는 개대, 가리죠. 이게. 그 다음에 개조. 당목을 개대로 개조한답니다. 이게. 자, 그럼 당은 당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목적 부동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계약일. 그 다음에 대금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개업 공인인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죠.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래서 당목개대 개조로 암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된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서 나오는 계약서의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이 있죠. 이거거든요. 요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만 달릴 뿐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암기하는데,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으로 돼 있고,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박혀 있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죠. 이렇게 돼 있고,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실제 가격.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개업공사 인적사항 및 개정사항 똑같고요.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입니다. 그래서 당목개대 개조로 지금 기여하는데, 그래서 이게 당목개대 개조 이렇게 가고요. 말만 틀리면 똑같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육하원칙을 기억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게 육하원칙 중에 4가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핵심이고요.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해되십니까? 당목개대 개조를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것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거래인 경우만 개업공사 신고하지 당사자 직거래합니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이거 신고할 일이 있다 없다? 직거래의 경우는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 아니죠? 이걸 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신고사항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고사항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더 진행되는 절차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